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하네요. 지금 네. 코스피가 3,200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799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더니 이제 12만 불을 넘어서 네.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올라가서 이더리움도 드디어 가지신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다 네. 상승세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노하우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세네요. 미국이 막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던 현대자동차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짜 JP가 얘기하듯이 5천 가는 건가요? JP 모건이 주말 사이에 5,000포인트 간다 그랬죠. 네. 언제 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거는 JP도. 2년 내라고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정말 세네요. 정말 센데. 지금 이제 미국장 흐름이나 뭐 아시아 주변국 흐름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무관한 것 같고 지수만 올라가는 장은 지금 여기서 뭐 시비를 걸다가는 그냥 예를 들어 지수 가지고 베팅하는 선물이나 뭐 지수 쪽에 ETF 무슨 뭐 반대쪽으로 걸다가는 이거 지금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또 빠지는 건 또 얼마나 빠집니까? 지금 뭐 순식간에 5배, 6배 나오던 또 카카오 쪽이 또 뭐 페이나 이런 쪽이 또 이런 날은 또 쑥쑥 빠지니 진짜 이 체감 지수라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 느낌은 네. 시장만 가는 느낌이에요. 시장만 가는 느낌. 내 건 안 간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 상승에 네. 같이 이제 동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예. 오히려 지금 포모 현상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죠. 아, 참 일단 놀라운데 한번 일주일 사이에 네. 미국장하고 우리장하고 위치 한번 조금 점검 한번 해보시죠. 네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미국장을 한번 S&P 50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거는 지금 데일리거든요. 네. 데일리는 보면은 지난 4월 7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정말 실타래 뽑듯이 쭉쭉쭉 땡기고는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데일리는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러니까 기울기가 약간 둔화되는 약간 모습이에요. 둔화되죠. 예. 그래서 지금 애초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은 물고 내려와 버렸는데 위클리를 보면은 또 싱싱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죠? 예. 전고점은 기세가 좋은데요? 기세가 좋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빵빵 가고 있고 빅스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괜찮아요 하는 흐름이죠. 아. 시장은 다시 조금 이렇게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네.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살짝 이제 접어든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 주말 일단 히트맵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숫자의 2.8배, 거의 3배 가까이 하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 더 많죠. 그런데 초록색은 얼마 없네요. 오히려 시총 비중 큰 것들이 좀 몇 개 초록색이고. 그나마 예. 예. 아마존 아마존 1.24, 테슬라 1.18, 구글 1.45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초록색이 나오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지수 낙폭을 줄였는데 제가 페어웨이 상태는 엉망이라고 지금 살짝 적어놨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공 놓고 이렇게 칠 만한 잔디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옮겨놔야죠. 아마존이나 이쪽으로 옮겨놔야죠. 옮기려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 못 내고 그냥 털고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죠? 예. 그러니 미국 장도 참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기술주 그리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종목들 이쪽에서 지수를 갖다 땡기고 있다 하는 느낌이라서 여기도 아마 투자자들 중에서는 체감 지수가 이만큼 그러게요. 실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데일리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약간 이제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완만해졌습니다. 네. 완만해졌는데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월간 차트 보시면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질 때고 요때가 금융위기였고 금융위기의 여파는 생각보다 나스닥은 적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자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빠지고 와, 이 코로나 랠리 엄청난 그리고 나서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나서 쭉 당겨 버렸는데 지금 이 발이 허공에 붕 뜬 상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공중부양 중이거든요. 암만 이렇게 장이 강해도 보세요. 이른바 OMA 각 차트상에 월간 차트 같으면 5개월 이평선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이거에 그래도 발은 딛고 갑니다. 발은 딛고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거의 OMA 5개월 이평선하고도 지금 굉장히 이익이 떠 있고 장단기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는 엄청나죠. 네. 엄청난 데다가 여기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에서도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따르면 살짝 이제 다이버전스의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때 코로나 때 고점과 지금의 고점을 갖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진짜 아주 한 5년에 걸친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 캐캐묵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야 이건 지금 들어가면 얼마 못 먹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조정 깊어질 수 있는데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이제 가는 상황. 발이 허공에서 붕 떴는데 공중부양은 우리가 한 수 위입니다. 지금 공중부양은 나스닥보다도 우리가 한 수 위인데 지금 얘 지금 가격대가 5개월 이평선 여기 있어요 지금. 5개월 이평선에 지금 2,80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가 3,200에 와 있잖아요. 3,200에 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통적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시장에서의 우상향하는 채널 이걸 갖다가 코로나 랠리 때에 그 돈 힘으로 한번 쫙 갔다가 같은 속도 같은 기울기로 쭉 밀려났던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돌파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돌파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하고 관상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불안한데 좀 높아 보이는데 우리는 싱싱해요 지금.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다만 이 이격이 너무 커서 그러한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수 전망치 우왕좌왕하는데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작년 11월 29일자 기사예요. 작년 11월 29일자. 내년 코스피 2,750이었답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이 이랬습니다. 이랬다가 1개월 전, 한 달 전에 골드만삭스 3,100이라고 올렸는데 3,100도 훌쩍 올라서 버렸죠. 자, 마침내 여기 JP모간 5,000P 전망. 지배구조 개혁 시 2년에 가능하다. 이제 시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제시했네요. 이렇게 보니 천하의 골드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처럼 상유 3전 여기가 6구전자인데 69,300원으로 350을 잡혀 있죠. 여기가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도 계속 구름대 상단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이제 69,000원이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주간 차트인데 후행 스페 지금 뚫고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가고 구름단에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서 유행을 할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 갈 이유가 뭐가 있는데 아니 그거 저 안 따집니다. 뭐가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가서 2차 전지가 그때 그렇게 갔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거기 빚내서 투자했다거나 지금 대리운전해요 하는 게 추정 60분에 나오고 그래야 됩니까? 뭐 이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웃었고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추가 지수 상승은 얘가 견인할 수가 있겠다. 뭐 HBM이 뭡니까 엔비디아 납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얘도 지금은 자꾸 이제 위를 노려보는 거죠. 다만 요 단기 과매수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냥 곰들이 그냥 지금 시체가 산을 이루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인버스, 겉버스 이쪽은 이거는 뭐 지금 완전 녹아나는 거죠. 지금 여기가 2,750입니다. 이 선 끊는 거. 이게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금년 말 정도 되면 금년에 코스피가 가면 이 정도 아니겠거니 했는데 이걸 팡 뚫은 날이 언제냐 하면 6월 4일이에요. 6월 4일 날 71.87포인트 코스피가 2.66% 지수가 오르면서
팡 뛰었으니까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확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대선 다음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흐름은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실적, 펀더멘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보다는 그 외에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증시의 어떤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도 외국인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에서 비지 않고 이걸 갖다 잡아 당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도 별로 없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도 데일리에서도 모처럼 이렇게 다이버전스의 이제 막바지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게 글쎄 어디서 멈출까 싶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우리가 봤던 3,300대 그때 2021년의 고점 거기까지는 뭐 멈추지 않고도 갈 수 있겠다. 지수만큼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니 이제 뭐 4조 달러란 말이 그 엔비디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가상화폐 4조 달러 시대라는 말이 나올 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미증시도 사실 지난 주말에는 약간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뭐 예. S&P 500, 나스닥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예.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계속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주변을 둘러쓰는 환경 자체는 사실 안 좋은 내용도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만큼 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고 뭐 네.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음. 이 유동성이라는 건 각국의 재정 정책에 따른 유동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재정 정책 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숨죽이고 있던 잠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유동성들이 결국은 야 이거는 가는 장 맞나 보다 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의심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방에 적중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참 주식 사기 좋을 때다 했는 이후로 그러면 당신이 관세를 때리지 말든지 했더니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막 가잖아요. 그러게요. 뭐 지금 관세 지금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시장은 큰 영향받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는데 시장의 이 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그 4월 2일 날 그때 해방의 날이라 하면서 그때 이제 들고 나왔던 패널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왼쪽이 중국이 67%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고 있어. 사우스 코리아는 50%나 때리고 있어. 이 계산법 아주 골 때렸죠.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 흑자액을 갖다가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작년에 660억 달러를 갖다가 흑자를 냈는데 전체 대미 수출액이 1,315억 달러. 이걸 나누니까 50.2%인데 즉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흑자를 냈는데 이거 딱 절반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숫자입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약 절반 정도를 때린다 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딱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50%라서 25%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 그때 중국에다가 처음에 34%라고 했다가 우리 중간에 130 몇 프로 뭐 140%만 갔다가 우리 협상 중이야 한 90일 유예해 그러면서 뚝 낮춰서 30%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10%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요새는 뭐 헷갈리면 자꾸 물어봅니다. 챗GPT한테 야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 때리는 관세가 얼마야 했더니만 걔 답이 이래요. 대표 기본료는 30% 수준인데 일부 품목은 55% 이상 그리고 전체 평균은 한 13에서 19% 사이랍니다. 장기적으로는 30%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치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협상이 끝나도 중국에 대해서 한 30%. 아니, 중국 때려잡겠다는 미국에서 중국은 30%인데 그 다음 보세요. EU에다가 애초에 20% 했던 게 30%. 베트남은 46% 했다가 20%까지 낮춰줍니다. 베트남이 그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이렇게 택갈이 하기 위해서 베트남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를 낮춰주고요. 일본 24에서 1%포인트긴 하지만 올라갔어요. 한국은 그대로. 영국 그대로 10%. 뭐 영국은 의미 없는 나라고. 브라질 10% 했다가 그냥 50%까지 때려버렸죠.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캐나다 35%, 멕시코 30%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피하 구분이 없어요 지금. 동맹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 중국 잡자든 관세 전쟁이 아니고 이거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올린 국가 지도자들이 누군가 하면 제가 생각한데 상당히 열받았을 만한 사람들. 여기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고, 네. 아니 디지털 세금 부가지마 했지만 하루 만에 그렇죠. 없던 일로 해주고 했는데 네. 룰라 지금 당신 지금 뭐 전 대통령 뭐 재판하는 거 중단해 약간 뭐 이러면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하니까 룰라 우리도 그럼 때릴 거야 이러고 있죠. 지금 여기 이시바 총리 뭐 원래 뚱한 표정이지만 지금 이런 표정 아닐까요? 뭐야 우리 진짜 해줄 만큼 해줬는데. 그리고 이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이름 외웠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자, 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 관세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헛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관세가 트럼프가 관세가 목표가 아니었다면 관세가 이유는 목표가 어떨까요? 아니었다면. 예, 목표가 아니었다면 그럼 뭐죠? 처음에 저희 이제 뭐 얘기 나왔듯이 온쇼링 그러니까 기업 관세를 올려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을 높여줘서 공장을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원래의 목표였다면 예. 이거는 그냥 진짜로 이제 오히려 우방한테 좀 뜯어내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참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야 진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주요 산업이나 공장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무례하잖아요. 그 어떤 관세 진행 과정이 암만 좋게 봐줄라 해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4월 2일 대비 이렇게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당당한가 싶어서 한번 4월 2일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4월 1일 다시 복귀해 보면 그때 여기 피터 나바로가 막 전면에서 이 러트니 상무장관하고 피터 나바로가 막 관세 막 그거 하고 있고 이때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게 스티븐 미란의 무슨 뭐 보고서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이때 마켓 셋오프 시장이 그냥 아작이 나면서 물러서게 했다 하는 그 톤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때 보세요. 우리 그 저기 월가의 그 588번 형님 이름을 깜빡했네요. 이럴 때마다 늘 나오는 분이죠. 1,500포인트가 다우 선물이 빠지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고 비트코인도 빠진다는 이분이 얘기죠. 누구라고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거 참 이 캐릭터가 저기 플로어 트레이드인데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아까 비트코인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 지금 비트코인 안 빠지잖아요. 4월 2일 날은 비트코인도 아작이 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비트코인 지금 한 이더리움까지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 선물은 좀 약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일단 주말 사이에 30% 두드려 맞고 나서는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선물이. 그리고 그때 빌 에크만이 진짜 청기누설 했잖아요. 4월 7일에 가면은 뭔가 관세 연기 발표가 있을 거다 했더니만 이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딱 했더니 진짜 4월 7일 날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 4월 7일부터 지금까지 이 랠리가 펼쳐진 겁니다. 거의 저점 대비 얼마예요? 한 30-40%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날라왔죠. 그때만 해도 홍콩 항생 보면은 9% 빠졌습니다. 4월 2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홍콩 항생 말이죠. 오늘도 올랐고 항생 지금 이거 항생지수 월간으로 보니까 후행스페 지금 가격대 뚫고 오고 구름대 뚫고 와서 얘 지금 우리는 대세 상승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4월 2일하고 지금하고 분위기 너무 달라요. 오히려 관세 관련해서는 더 날을 세우는 듯한 양상인데 시장은 거의 그냥 됐습니다 하는 분위기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뭘까요? 차이점. 그걸까요, 첫째? 네. 이러다가 결국은 좀 살살 해줄 거고 아니면은 8월 1일 가서 또 한번 물러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거 약간 트럼프 대통령 파워를 공격하는 거나 이 관세 가지고 자꾸 세게 하고 하는 게 뉴스에 헤드라인을 갖다가 좀 뺏어오기 위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떤 헤드라인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한 것은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제프리 앱스틴 그 리스트가 없다.
고객 리스트가 없다라고 그냥 발표한 이후로 마가 진영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우리가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어? 도대체 그 안에 누가 있길래 이걸 갖다가 발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아는데. 소아성애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로 따지면 이거는 저런 거 해결하라고 저런 거 밝혀내라고 트럼프 뽑아줬더니 이런 식으로까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뭐 걸 그런 터뜨리는 식의 느낌처럼.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또 하나의 가설은 그겁니다. 같은 조건이네. 20% 조금 세면 30% 아니면 조금 더 많으면 50%라고 하지만 결국 분리하기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예전하고 서로 같이 그거 한다면은 너만 불러내서 패면은 얘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뭐 금융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야 되겠지만 같이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워낙에 그동안에 풀린 돈이 많은 데다가 또 지금 파월 쥐잡듯이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또 돈 풀리겠구나 하는 그 생각도 시장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돈 풀릴 거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돈 예. 와야 되고 이게 이제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퇴직금을 이제 퇴직연금으로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또 증시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지금은 다소 펀더멘털은 잠시 도외시된 어떤 유동성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한번 올라가는 그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때리기가 굉장히 네, 지금 그 강도가 좀 세지는 느낌인 게 세지죠. 일단은 그 연준의 본부를 예. 다시 리노베이션 하는 게 지금 25억 달러라는 거죠. 근데 이게 25억 달러가 어느 정도 비용인지를 보니까 미국의 FBI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용이라고 해서 네. 이게 실제로 그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만한 거 맞는지를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는 사실은 연준의 독립성 생각하면은 그렇게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연준이 다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미 임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로 해서 안 물러나니까 네. 말로 해서 안 물러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망신을 줘서라도 네. 아니면 진짜 막 내가 더러워서 그만둬야겠다 싶은 지경까지도 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연준 관련한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에클스 빌딩, 예. 그 연준 본관이죠. 이게 워싱턴 DC는 가보면은 그 높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요만요만하잖아요. 네. 다 요만요만해서 결국 이제 고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자꾸 밑으로 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는 게 이렇게 많이 는답니다. 이번에 뭐 한 1조 달러가 애초보다 더 많이 들었다, 한 7억 달러 더 들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월스트저널 같은 데서도 그렇게 보도해요. 꼭 연준이 첫 사례는 아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인데 내용인즉슨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베르사유 궁전처럼 레토릭이 듣는 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호화롭게 비용을 예. 쓸데없이 많이 썼구나. 옥상 예. 정원, VIP 전용 식당, 특수 엘리베이터, 수경 시설, 무슨 뭐 분수나 이런 것들, 고급 대리석 등 사치의 극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무슨 파월. 그런데 연준 홈페이지 가니까 Q&A가 있더라고요. FAQ. 가장 자주 질문한 내용 해가지고 VIP 식당 신설 없었고요. 그냥 회의실 일부를 갖다가 회의하고 식사 겸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설계 변경, 뭐 성면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하를 파다 보니까 뭐 그래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집단 따돌림이죠, 그냥 집단 따돌림이고 이게 지금 5일 전에 보세요. 5일 전보다도 이거 한번 보세요. 2025년 4월 중순입니다. 벌써 한 석 달 전부터 그 기사가 이래요. 트럼프의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경제 고문 중에서는 탑이죠. 백악관은 옵션을 갖다가 파워를 갖다가 해고할 그 옵션을 갖다가 계속 탐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President and his team
대통령과 그의 팀은 will continue to study. 계속 스타디할 것 같다 했는 게 4월 중순이었는데 자 5일 전에 나온 이거 월스저널 기사 투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그리고 케빈 워시 지금 유력한 차기 연중 의장 이 친구도 지금 주말에 또 한번 또 파월 한번 저격하더라고요. 파월을 저격했다기보다도 연준을 갖다가 체제의 네. 변화가 필요하다. 꼭 사람만이 아니다. 연준 자체가 일하는 게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죠. 여기서 CNBC 트럼프 certainly 거의 확실히 파월을 갖다가 파이어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치사하죠. 슬쩍 보기에도 치사한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죠. ING가 보고서를 냈는데 자 그렇게 할 경우에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급격히 가팔라지고 달러와는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굉장히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은 단기 금리는 훅 떨어지겠죠. 네. 단기 금리는 훅 떨어지겠으나 지금 단기 금리가 그래서 2026년 내년 연말까지 지금 4.5%인 것이 상당 기준으로 2%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반영하면서 단기 금리는 3% 이하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장기 금리도 같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으나 물가는 오를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또 재정 적자는 커질 것 같고 관세 인상 등 인플레이션 우리가 켜지다 보니까 장기는 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티프닝이 나올 수 있고 달러도 좀 추가적으로 특히 달러 가치의 핵심은 연준의 독립성에 기인하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1년 전이에요. 이 하늘색 1년 전 보시면은 1개월, 3개월, 뭐 1년물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이런 거 30년물보다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소리 했던 게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도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타령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뒤로 가면서 올라가니까 스티프해진 거죠. 이게 지금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파월 쫓아내고 저쪽을 갖다 온통 비둘기 파티장을 만든다면은 얘는 훅 내려오고 얘는 덜 내려오든지 얘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시장 금리의 동시다발적 상승이에요. 미국 2년물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월간입니다. 지금 30년물짜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5% 얼마 안 남았습니다. 3bp 남았어요. 일본 JGB 아침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네. 얘 지금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0.23 이루고 있던 게 5년 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3%를 넘었어요. 영국도 만만찮은 데죠. 영국 지금 5.4% 이렇게 됐습니다. 제목 괜찮으시겠어요? 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그런데 괜찮답니다. 증시는. 근데 괜찮다. 원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커브 수익률 커브가 역전됐던 게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온다 그랬었냐면 원래는 침체가 온다 그랬었죠. 온다고 얘기를 다 같이 했었죠. 그죠? 샤메룰 뭐 이런 얘기 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기간이 6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 그 네. 사이 정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온다. 근데 지금 한 거의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9개월 가까이 가가니까 그리고 그리고 3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한 2, 대표님 3개월 그리고 남았죠 그 이제.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그 상황을 그래프하고 뭐 S&P 500이든 뭐든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말이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정상화되고 나서 즉 완전 이 플래트닝 됐던 이게 스티프닝 되고 나서 초기에 말이죠. 짧게는 한 반년, 길게는 한 1년 반 겁나는 랠리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으면은 얼마 시차를 두고 침체가 온다라고 우리가 쫄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정상화돼서 장기가 단기보다 올라가는 그 정상화 과정을 겪는 동안에 보면은 시장은 로켓처럼 치솟다가 그 이후에는 꼭 또 부러져요. 네네. 그리고 실제 시커멓게 음영 처리하는 경기 침체가 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패턴을 밟는 올라가는 증시 중이다. 급등 기간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점차 극강 황소들은 또 그러겠죠.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요. 부러지는 거 없어요. 뭐 이러면서 또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현재 상황은 과거 추세를 봐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침체가 오더라도 좀 뒤에 올 거니까 일단은 올라가는 분위기는 이제 갈 수 있다. 정말 잔인하지만 시장은 너도 벌고 나도 버는 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번에 곰 사냥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곰들이 있잖아요. 인버스 아직- 제일 많이 샀죠, 지금 최근에. 아직도 지금 시장에 하방 배팅 포지션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과외하면서 또 하방을 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녹아야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보험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LS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평균 자사주 보유 비율은 13.4%이고 배당 성향도 이미 35%를 웃도는 수준이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분리과세를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화재는 9%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51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생명도 6%대 강세로 14만 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화손해보험도 오늘 6%대 강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오늘 각각 6%, 4%대 오름세 보이면서 보험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CTK는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6,530원에 마감했고요. 삼육물산도 오늘 13%대 강세로 11,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8%대 오름세, 세림 BNG와 한국패키지도 오늘 각각 5%대, 2%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부터 미국 방산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테라다임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융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현재 주가는 2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그간 암호화폐 투자 자산 운용 중심의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AI 인프라 호스팅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사업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지난 5월 나스닥에 상장했고 텍사스의 헬리오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AI 하이퍼스케일러 코어위브와 1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임차인인 코어위브가 건물과 관리 비용, 세금, 보험 모두를 부담하는 트리플넷 리스 구조라서 약 90%에 달하는 높은 마진 구조를 확보한 게 특징인데요. 헬리오스 데이터 센터는 최대 2.5기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만큼 추가 임대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어위브 단일 임차인 리스크나 건설 일정 지연 가능성 같은 일부 리스크는 함께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방산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26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8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자폭형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와 자율 정찰기 퓨마 같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는데 지난 5월 블루 헤일로 인수를 통해 사이버 보안, 우주 기술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육군과 10억 달러 규모의 스위치 블레이드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가이던스 기준 매출은 최대 20억 달러, 에비타는 최대 3억 2천만 달러로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속되는 지정학 리스크와 나토의 국방비 상향 합의,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같은 글로벌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반복적인 소모품 수요 기반의 드론 사업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PER이 73배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테라다인입니다. 현재 주가는 9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3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부문 매출은 약 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가량 증가하면서 본업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봇 부문 매출은 6,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 줄었고 전체 매출 비중이 높은 자회사 유니버설 로봇의 성장이 다소 정체됐습니다. 유니버설 로봇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약 35%를 기록해 글로벌 1위 기업이지만 최근엔 지정학 리스크와 중국 업체 추격으로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산업 진출 기대감도 다소 낮은 상황인데요. 테슬라나 피겨 AI 같은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타 로보틱스 종목과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 수도권 인기 지역조차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가 핵심 시장을 이제 변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최근 규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그리고 627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큰 대출 규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딱 7월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7월에 DSR 규제가 이제 완성이 된 네.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앞둔 6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가 한마디로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생겼고 주담대를 실행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여러 네. 가지 조치가 생기다 보니까 거래량이 일단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이제 분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투자 목적도 같이 좀 이제 보면서 사다 보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초반 정도 되는 중고가 주택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춘 초강도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그 주택군에 굉장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오히려 9억 원 이하인 주택들은 거래가 전년 대비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타겟이 됐던 그 주택군은 거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겟군이라는 게 어느 군인지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타겟군이 있게 된 이유는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의 뭐 소득이나 자산 여력이나 매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6억 정도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11억 정도로 비했을 때는 LTV가 한 50%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라 예를 들어 한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살 때는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저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12억 이상 그리고 뭐 20억 초중반 정도 되는 주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또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비해서 대출이 6억 원이라고 해도 큰 돈이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이 좀 없는 편이라 시장에서는 보통 12억에서 한 20억 초반 정도까지를 타깃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억에서 20억 사이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주택이 너무 거래량이 5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거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과열되는 걸 좀 막기 위함이고 이제 그 텍스트 자체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증했고 그 원인이 주담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강남 3구, 성동구 이런 지역이었나요? 지역적으로는 많은 그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구보다는 사실 마포구나 뭐 성동구 같은 중고가 지역들이 더 많은 이제 비중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봤을 때 그 매입을 하는 특징들이 전체를 현금으로 매입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서울의 일부 아파트만 안전자산의 가치가 좀 많이 부여되고 그 지역들이 나중에도 이제 차익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세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최대한 DSR 안에서 연끌을 해서 매입을 하는 주택이 그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6억 원이라는 돈을 주담대를 받았을 때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만 원 정도를 웃돌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것을 갚아나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연끌을 해서 많이 사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하게 단기간에 먹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살펴본 627 대출 규제 이 둘의 차이 사실 이게 조금 비슷한 시기잖아요. 네. 예. 이게 하나의 대출 규제로도 모자라서 이게 627 대출 규제까지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네. 하겠지만 차주별 그 소득 안에서 연소득 안에서 40%까지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DSR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전후로처럼 이제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연끌을 했던 분들은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갚아나가는 이자를 정하는 그 시장 금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가산 금리를 더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1.5까지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그때도 주택시장이 많이 과열됐다라고 평가돼서 1.2까지 미리 땡겨서 강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는 1.2에서 0.3 정도를 더한 1.5의 가산 금리가 이제 부과가 되는 그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정도라고 해도 사실 대출이 줄어드는 금액 자체가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고강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고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거나 주택 상향한 만기가 보통 30년에서 40년까지도 이제 계산을 했는데 만기를 무조건 30년까지 이제 끊어가지고 가능한 금액 자체를 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한꺼번에 이제 가져왔고요. 그 외에도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들도 틈새를 좀 막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가계대출 받으시려고 그러고 생활비 대출 받으시려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아예 못 받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금액적인 제한이 생겼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도 개인의 소득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 부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또 정책자금 대출도 25%까지 축소하는 그런 방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가계에서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유형의 대출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 보면은 결국에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 원 상한선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입 신고까지 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6억 원 한도를 끼고 대출을 받았고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또 전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지적들도 있고요. 예. 뭐 갭 투자 차단의 목적도 있는 갭 투자 부분이긴 차단. 하지만, 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외지인들 거래가 차단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어때요? 예전에 막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특히 강남 부동산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대책에는 안 들어있나요? 외국인을 특정 타겟으로 하는 그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너무 어려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대출을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걸 우리나라 주택 사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그러게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집 샀을 때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제 그 과제입니다. 그 앞서서 정부가 이제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네. 말이 좀 어렵네요.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네. 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을 걸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거는 매입을 할 때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의 그 임대인 이름과 그리고 전세 대출 실행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 살 때 임차인을 맞춰서 집을 살 때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분양받을 때. 예. 그럴 때 그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자력으로 마련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네.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라서 이게 기존의 전세를 그 보증금을 끼고서 하는 그런 갭 투자는 가능하지만 네. 오히려 분양받았을 때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임차인이 이제 입주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차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출을 전세 자금이 대출화되는 걸 아예 막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서 이제 그 집을 임대인이 살려고 갈아타는 했던 건데 거를 방지하는 방지하겠다. 거죠. 네. 그럼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부작용이 나오는 게 이미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사 보면은 이거를 좀 부작용으로 그 외지에서 전세 보증금 낀 갭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집을 살 때 그 특히나 이제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내가 이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획에는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양 받을 때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꼭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력으로 대출받아서 거주를 하게 될 때는 6억 원까지로 대출이 제한되는 거고 임차인을 끼고 그걸로 자금을 납부하겠다고 할 때는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럼 거죠. 거의 거기다 사면 6개월 또 살아야 된다면서요. 네, 6개월 내에 맞습니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끼고서 집 사는 건 못 하는 거네요. 새로는. 아니면은 자기 돈으로 사고 다 그냥 사고. 바로 전세를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세 임차인을 끼고서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한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가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6억을 거주까지 대출을 해야 못 되니까. 받은 네. 대출을 안 받으면 거주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이제 그 잔금 납부를 하고 네. 그 대출을 받고 나서 뭐 세입자도 끼고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이제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갈아타기도 안 되고 뭐 막 되게 아니, 복잡하네요, 되게 네, 내용이. 네. 이 부분은 좀 더 심플한데요. 네. 그냥 그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0%, LTV 안 된다. 0%입니다. 안 되는데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두 채가 됐어도 6개월에는 한 채 처분하면 된다. 네, 이사 가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집이 내 마음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팔았습니다. 뭐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봐주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한다라는 그런 또 페널티가 있거든요. 아, 무조건 회수를 해요? 네. 회수 못하면 어떻게 돼? 경매 들어가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하면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그 매각할 대상자를 아예 확보를 해놓고 하지 않은 이상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내놓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일부 지역에 집값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요즘 억제하고 가계대출도 잡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네.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전 사실 그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분명히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월세까지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네. 뭔가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실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주담대 받는 것들은 무조건 또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양 시장으로 나올 물건들도 이제 임차인들을 전세대출 맞춰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뭐 신규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들도 점차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 여지가 그러니까요. 있고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 매물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네. 급지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들 선호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거기에 뭐 전세를 껴놓고 산 것도 다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죠. 직접 들어가고 내가 이 보증금으로 살던 조금 저렴한 중저가 네. 주택은 다시 임대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나 뭐 마용성 같이 좀 더 고가이고 많은 분이 선호하는 지역은 점차 자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 시장으로 변할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럼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그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걸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DSR을 넣겠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것까지도 일부라도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일부는 월세하는 그런 반전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이 근데 예상됩니다. 주거비는 또 상승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집값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그럼 보통 이제 집값을 가지고 갭 투자도 하고 했던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듯이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수요 억제책을 썼었는데 그 결과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 풍성 효과가 있기보다는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수요 규제가 끝났을 때 그 네. 지역 자체의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하대잖아요. 뭔가 기다렸다가 빵 네. 터지는 느낌이에요. 네. 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살 때 다른 지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이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최근에 잠실 토어제 잠깐 풀렸을 때도 아파트 한 채의 그 올라간 차익만 30억으로 이제 그 높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그 우려가 근데 됩니다. 어차피 그런 네. 지역은 6억 대출 받아가지고 못 사지 않나요? 진짜로 근데 캐시가 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제라는 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대부분 이런 큰 돈의 자금들은 이렇게 막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정권 바뀌길 기다렸다가 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인데. 근데 이제 이게 수요 억제책이라는 걸로 집값을 잡았으면 진작 잡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말씀대로 그 내년부터는 그 신축 입주 물량 자체가 평년에 한 28%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고가 지역이나 선호 지역들의 전세 매물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임차인들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 공공임대주택이 단기간에 많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냥 6억 대출 나오니까 네. 중저가 지역을 사자라는 매입 수요로 또 돌아설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책이 반드시 집값을 잡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구조인 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도 없고 월세로 다달이 나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슷하게 금액으로 제안했던 때가 2019년도 그 12월에 대책 나왔던 거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한 3년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5억 초과였던 지역들의 그 매도인 대출 비중이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대출 비중이 적으니까 버틸 수 있는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 대출이라는 규제가 이제 고가 지역군에는 대출 받아서 집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들의 소유자들이 대출 없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 뭐 거래가 좀 없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매물을 안 내놓는 그런 또 상황들도 그냥 발생합니다.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정책 대출도 많이 줄어들 거라면서요. 네, 정책 대출도 사실은 예전에 뭐 일반 특례보금자리론 기억하시겠지만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 내놓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이 실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 마지막 때는 정책 대출을 조금 이제 그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책 대출 나오는 금액도 25% 지금은 축소하기로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특정 계층에 의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 줄 여지는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움직임 시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12만 달러를 넘어섰고 가상자산 시총이 4조 달러잖아요. 네, 앞으로 동향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세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너무 많이 좋아져서 얼굴도 너무 이제 반짝반짝하시고 네. 지금 실제 비트코인 흐름이나 이제 그 알트로 조금 원래 기존에 나오셨을 때는 알트코인 쪽으로 좀 안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알트코인까지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은 전고점을 아직도 못 넘었어요. 네. 대부분이다. 네. 예, 최근 가격 상승 폭이 높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다 뚫고 전고점 대비해서 2배, 3배씩 올라줘야 이제 그때서야 알트코인이 뭔가 이제 사용성을 찾았구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단순한 투기 버블이 아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전고점을 뚫었다 네. 이거에 관해서 좀 그 X에다 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또 신고점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2만 불을 뚫고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연초 대비 지금 상승률이 28%. 그다음에 정확히 1년 전 대비해서는 2배가 이제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참 갈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아, 가격이 제가 오르는지. 대표님 처음 알았을 때가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때 사셨. 그때 아닙니다. 샀어야 되는데 참.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 좋고 지금 이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네.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탐욕은 아니다. 탐욕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진짜 완벽하게 돌아오려면은 아직도 훨씬 더 많은 버블 거품과 그다음에 비이성과 지하철 탔을 때 사람들이 모두 업비트 앱을 쳐다보고 있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럼요. 카페 네.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3, 5여 모여 앉아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제 진짜 피크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그때가 피크일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한다 그런 거죠. 네. 그때까지는 홀드다. 그때까지는 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 자금이 기관 쪽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소를 보면 네. 우리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유동성이죠. 계속해서 역사적 저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라는 공간은 지금 조용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사면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다시 거래소로 가져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줄고 빠져나갔다면 아직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관심은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지난주 일주일 동안 27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각각 10억 달러씩 유입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10억 달러씩 유입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24년 1월에 출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보통 이제 바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지만 이 현물 ETF를 가지고 거래하는 주체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이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 트레이더 또는 소규모 그룹, 브로커리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거래하는 그런 개인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명 고래예요? 일명 고래 또는 뭐 주식시장에서 좀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비트코인으로 안 넘어오셨던 분들이죠. 근데 ETF라는 좋은 수단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빼고 단기 수익처로서 현물 ETF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ETF를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지 아직 본격적인 기관의 유입은 요원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크립토 벤처 캐피탈, 네. 암호화폐 전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의 펀딩 조성액이 다시 2분기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연말이 되면 300개까지 늘어난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을 천명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장사 중에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뭐 3,000%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부분에서 좀 거품이 형성될 조짐이 보인다. 이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레저리 기업이란 걸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 트레저리 기업이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기업의 이 재무 담당자가 어떤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으로 투자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 유보금이 뭐 그냥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현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장사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즉 빚을 내서 그거로 비트코인을 더 사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그렇게 좀 올라간 주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또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 플레이를 보통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전략이라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느냐 아니면 알트코인을 사느냐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비트코인을 산다면 오케이, 알트코인을 산다면 이 색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본다는 그림이 일단은 유추가 가능하고 알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주가의 단기적인 부양을 이끌어낸 다음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는 비트코인 그럼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뭐 CEO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지, 네. 또 전환사채는 어떤 텀을 예를 들어 만기를 4년 막 이렇게 길게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건데, 네. 만기 1년짜리로 급하게 조달해서 아. 비트코인을 산다 이러면은 좀 불안하고, 예. 이런 기준점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스트래티지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막 주가 이렇게 변동이 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기업이 있을 거고, 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혹시 잘 아세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거기 이제 CEO, 뭐 사주 이런 분들 제가 다 처음 들어보는 예, 분들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딱 처음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 들게 만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전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저는 잘 모른다는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린 투자자니까 항상 조심하는 차원에서 먼저 알아보고 충분히 딥 리서치를 해보고 네. 그다음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 같은 그런 상장사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진짜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지를 보고 좀 매수를 한다거나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장 같은 예. 분들은 정말 많은 팟캐스트, 미디어, 언론에 등장을 하셔서 자신의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네. 아, 이분은 진심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1, 켄터 피츠제럴드가 투자한 21이라는 곳은 잭 멜러스라고 하는 스트라이크 CEO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얼굴이거든요. 비트코인 네. 업계에서. 이런 분이 사실 CEO로 앉아있는 기업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어디요? 어디? 21이라고 21입니다. 말 21, 그대로. 예. 네, 21, XX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 로만 카톨릭 숫자로. 네. 그다음에 현재 상장 티커는 CEP입니다. 아,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 아, CEP. 네. 예. CEP가 이제 그 21을 스펙 합병해서 연말에 재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CEP로 거래되고 있는 네, 주식입니다. 근데 칸토랑 아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칸토가 이제 스펙 합병을 하는 상장사고, 네네. 스펙 상장사고 21이 인수 대상이죠. 21이 이제 비트코인을 켄터, 소프트뱅크 벤처스, 손정희 회장이 있는 네. 그다음에 비트파이넥스, 테더사, 예. USDT 발행사죠. 이 네 곳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샀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 CEP로부터 스펙 합병을 당해서 상장을 할 예정인 거죠. 상장 예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CEP로 이제 티커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상장은 안 됐고. 네. 예, 뭐 상장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때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또 한번 또 뿜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네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예.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대비 뭐 한 3배, 4배 정도까지도 더 높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떨어질 때는 그만큼 더 떨어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투자에 유의는 해야 되지만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네요. 아까처럼 이제 CB 전환사채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이자 내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기업 가치가 한 번에 더 빨리빨리 커진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게 막 비싸게 사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깝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없는데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냥 촉촉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트레저리 기업들이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각 기업마다 비트코인을 순 매수한 단가가 있을 거라서 네. 그 단가랑 비슷하게만 비트코인이 내려와도 바로 주주들부터 압박이 내려올 거예요. 아, 비트코인 그러네요. 팔아서 주식 사라. 네, 이렇게 그러네요. 압박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얼마의 비트코인을 샀는지 이런 평균 매수 단가를 보고 또 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에다 나오나요? 상장사들이니까 당연히 공시에 다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이제 크립토 위크 개최가 되는데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걸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크립토 위크가 시작되면 네. 세 가지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 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이제 다뤄지고요. 하원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제 회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SEC와 CFTC 두 곳이 어떤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할 것인가 네. 이거를 결정하는 법안이고 주로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은 아마 CFTC에 등록을 해서 신고 및 등록을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CBDC 발행 금지 법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던 것 중에 하나죠. CBDC는 연준이 CBDC를 영원히 발행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법안 3가지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통과되면은 이제 친 암호화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친 암호화폐 정책이 더 속도를 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럼 CBDC 발행 금지를 특별하게 시키는 이유가 뭐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데 이 지난 대선 때 네.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당시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젊음을 강조를 했어요. 본인도 사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20, 30대 영 아메리칸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이 주변에 젊은 참고진들도 많이 뒀지만 암호화폐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전통 민주당은 암호화폐 반대 쪽이 많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표심을 잡고 젊은 표심을 잡았던 거죠. 네. 그래서 친암호화폐를 이제 나갔는데 암호화폐가 결국 암호를 써서 화폐가 기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탈중앙화를 사실 천명을 합니다. 근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서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이 검열 코인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어요. 네. 오히려 더 국민들을 가두고 검열하고 그 국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내러티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CBDC는 원천적으로 미국에서 발행 금지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 검열로부터 자유로 권리 이런 것들을 신장해주겠다. 이렇게 CBDC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앞서서 그 알트코인은 이제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종목들이 알트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대표님이 이쪽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요즘 되게 셈법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아직도 금리는 높고 사람들의 불확실성은 크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갈놈 갈, 될놈 되죠. 갈놈 갈, 갈놈만 네. 간다. 네. 지금 이런 시장이라고 아직도 봅니다. 그래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위험자산의 선호심리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섹터별 1등 또는 2등 종목까지만 계속해서 가고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한동안은 저는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죠. 비트코인은 가는데 과연 몇 종목이나 더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올까는 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종목들은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 정권의 이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성향에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굉장히 크게 테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어떤 게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과거에 미국 코인이다 이렇게 불렸던 네. XRP나 뭐 네. 에이다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더리움은 2등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또 따라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코스피도 3,200선까지 회복이 됐고 힘이 좋고 오늘 이제 뉴욕 증시도 어떨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금 아까 저희가 봤지만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쪽이 더 눈에 확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XRP랑 이 네. 나머지 코인들이 어떻게 너무 급등을 해서 네. 관심이 별로 많이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엔비디아, 테슬라 팔고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거 샀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이더리움 ETF 막 이런 것도 막 사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